안녕하세요. 11주차 공급사슬 경영의 구조 1강 공급사슬 경영의 개념 및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공급사슬 경영 SCM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급사슬 경영 SCM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공급사슬 경영 SCM이 되겠습니다. 공급사슬 경영 구조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공급사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완제품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이 완제품의 생산업체가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좌측으로 가는 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라인은 그 소비자 쪽으로 가는 거죠. 완제품 생산업체에서 도매업체, 유통점을 통해서 소매점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로 가는 그 판매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이 완제품 생산업체에다가 조달해주는 중간 부품 공급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조달과 관련된 내용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판매와 관련된 일이죠. 판매와 관련된 일. 근데 때에 따라서는 최종 소비자가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뭐 재활용 관련된 반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달부터 시작해서 처음 원재료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까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반적인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SCM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공급사슬과 관련된 엘리먼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더라고 말을 하는데, 또는 서플라이어란 말을 합니다. 공급업체를. 근데 1차 벤더도 있고 2차 벤더도 있고 3차 벤더가 있어요.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 갖다 주기도 하고요. 3차 벤더가 2차 벤더에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모공장이 바로 완제품 생산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도매업체, 소매업체에 가는 경우죠. 이 전체를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서플라이 체인이라 하고, 이 전체를 관리하게 되는 것은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 공급사슬 경영이다. 또는 공급사슬 관리다. 또는 공급망, 사슬을 갖다가 공급망 관리 또는 공급망 경영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에 가면 가장 핫한 이슈가 SCM이에요. SCM이라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마케팅 활동도 들어가고, 판매 활동도 들어가고, 조달 관련 활동도, 구매 관련 활동도 들어가고, 실제로 생산 현장도 관련돼 있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SCM이에요. SCM. 다시 말하면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결국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서도 전체적인 비용을 갖다가 감축하는 게 가장 핫한 거죠. 뭐라고요? 고객의 요구를 최대 서비스를 해주면서도 회사 전체에서 비용을 감축시키는 게 SCM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즉 공급사슬 경영이 왜 필요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사슬은 고객과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요즘에 조선소, 항공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원자재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제품이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결국은 공급 사슬이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결국은 제조를 해서 결국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방향이 제조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조 과정 이에서, 다시 말하면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부가가치를 발생한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원자재를 잘 구매하고 부품을 잘 구매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장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부품이 들어오면 결국은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한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통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판매 과정에서 유통비용에서의 절감, 그리고 원자재나 그런 부품에 있어서 조달해서의 비용의 절감, 결국은 제조라고 하는 공장, 모 공장 안에서만 결국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조 과정 이에서도 판매 쪽, 조달 쪽에서도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가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급사슬 경영이 중요해졌다.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창출 과정 이에서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는 게 뭐냐면 분립 이펙트라고 해서 채찍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소매업체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 잘 팔리네? 그러면 중간 유통업체가 그걸 과대하게 잘 팔린다니까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결국은 공장으로 보내고요. 공장은 또 뭐 하니까 또 부품이나 원자재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체, 모공장, 그리고 원자재 공급까지 갈수록 오히려 정보가 왜곡이 되어서 확대 재생산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립 이펙트라는 것은 소곱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를 몰고 할 때 끈을 잡아당기는데 처음 조금 변화를 주면 저쪽 거리가 걸수록 더 많이 흔들려요. 여기서 조금만 변화가 주면 나중엔 더 많이 흔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전달이 왜곡이 되어서 과대 재고를 갖거나 혹은 제공품 재고가 더 높아져서 그런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채찍 효과입니다. 이와 같은 채찍 효과가 발생하면 결국 여러 가지 부가가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율적인 부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나 조립을 포함한 공급사슬 전반에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 바로 공급사슬 경영의 첫 번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하고 빠른 수요 변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오늘날 점점 불규칙하죠. 그리고 뭐든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러한 불규칙하고 빠른 변화가 납기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수량과 품질 관리에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공급사슬 전체 관점에서 전체 내에서 결국은 이러한 불확실성한 요인을 잘 흡수시켜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급사슬 경영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대되고 복잡한 공급사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다른 경영 접근 방법을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네 번째는 고객의 대량 개별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고객의 대량 개별화 요구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졌다는 점.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낮은 가격, 짧은 수명 주기의 제품,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공급사슬 내 복잡한 정보 흐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많이 나왔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컴퓨터가 고급화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서 공급사슬이 복잡하고 확대됨에 따라서 공급사슬 내에 관련된 조직체들 간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빠른 인포메이션의 공유화가 필요해졌다는 점이 바로 공급사슬 경영이 필요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급사슬 경영 구조의 일반적인 계율을 보면 공급사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에 있는 조직체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동과 관련 정보 그리고 자금의 흐름들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재료의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상품이나 정보나 서비스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재고를 최적화하고, 최적한다는 얘기는 적은 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를 최적화해서 릴타임을 감축함으로 해서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면서도 최소의 재고를 가지고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공급사슬 경영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봤던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중간에 제조사가 있어요. 제조사가. 이제 모공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공장이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은 고객이 직접 모기업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주문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창고를 통해서 소매점을 통해서 고객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이 창고를 통해서 소매점이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고객이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 요즘엔 딜러를 통해서 고객이 가져가는, 딜러는 결국 이제 자동차 판매 같은 게 주로 이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라는 게 딜러 형태니까 딜러를 통해서 고객이 제품을 사가다는 수요도 있고, 유통회사가 있고요. 또 소매점을 통해서 고객이 가져가는, 또 직판사를 더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제조사가 제품을 파는 방법도 웹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직판사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져가는 거죠. 그 어떤 유통 채널을 가져가느냐는 것은 그 제조물,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사에다가 첫 번째 공급하는 1단계 서플라이어, 1차 벤더가 있고요. 2차 벤더가 있고 3차 또 4차 벤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일반적인 공급사슬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 경영, SCM의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 생산업체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제품 개발과 상품을 잘 관리할 거냐. 제품 개발과 상품을 잘 관리하려고, 상품화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단순화해야 되고 표준화해야 되고 모듈화해야 되고 제조 용이성 설계를 해야 되고 운송이 편리하게 해야 되고 환경 친화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부분에서 많이 나오던 이야기죠. 또 생산이나 운영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생산 방법이나 생산 일정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고요. 릴타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재고 및 제공품 감수 대책을 써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로스 도킹 같은 것, 기법 또는 자동 발주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자동 발주 시스템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매점에서 어떤 품목이 한 500개, 뭐 1000개씩 주문하는데 일정한 남아있는 현 재고가 100개만 남으면 자동으로 발주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동 발주 시스템이죠. 크로스 도킹 시스템은 조금 복잡한데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LG 생활 뭐 건강 쪽에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갈 때 10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가져오고 싶은 물품이 있을 거예요. 뭐 세제도 있을 것이고 치약도 있을 것이고 칫솔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품목을 적어서 A 업체부터 10개 업체에 관련된 품목을 딱 목록을 정해주면 LG 생활건강에서 차에다가 실을 때부터 팔레트에다가 A 슈퍼마켓에 갈 물건을 딱 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싣고 와서 바로 A 슈퍼마켓에다 그 팔레트를 내려주면 그 팔레트에 있는 물건이 A 슈퍼마켓에서 주문한 품목이 딱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칫솔은 칫솔 같은 걸 다 10개 업체에서 모아놓은 것을 한 팔레트에다가 싣고 오면 나중에 와서 팔레트를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그걸 분해해서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스 도킹이라는 것은 창고에서 물건을 갖다가 배송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로스 도킹 시스템입니다.
공급업체와 관련해서는 원재료나 부품 공급 관리, 즉 공급업체에 대한 전략적인 조달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고, 공급업체 협업 관리를 잘한다거나 물류, 운송, 재고 관리를 잘하는 문제가 공급업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및 구매업체는 물류센터와 창고의 수의 위치, 그리고 유통 단계의 운송비, 그리고 운송 수단과 방법, 그리고 설비, 도매점, 소매점, 직판점, 전자상거래 관계, 물류센터와 창고관리, 주문 및 수요 관리, 고객 서비스 관리, 그리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같은 CRM, 상품 개발과 관계관리, 이런 항목 하나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고객 및 구매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CM 프로세스의 효율성 차원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은 아웃소싱과 협업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협업을 어떻게 잘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즉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 그리고 구매업체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고, 상호 조정 활동이나 문제 해결 활동이나 아웃소싱이나 협업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사슬 개선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낭비 요소와 불합리한 요소, 즉 정기적인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한 효율성 관리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SCM 프로세스의 특징을 보면 고객의 수요 변동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시적인 영향 변수를 보면 경제 관련 지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관련 업종의 동향, 또 원자재 동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재가 앞으로 뭐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다,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또 수급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결국 우리가 고객 수요 변동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죠. 미시적인 영향 변수는 한 기업 안에서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변화, 이런 것들의 특성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분립 이펙트라고 하는 채찍 효과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분립 채찍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립 이펙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공급 사슬 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갈수록 수요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쪽이 소비자고 이쪽이 이제 생산자 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처음에 준 변동은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변동에 대해서 공급이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공급 사슬 내에 여러 조직체에서 단계 재고가 누적되어서 재고가 막 쌓이거나 또는 주문이 지체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채찍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채찍 효과 사례입니다. 소매점 판매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도매점으로 가면 좀 변동이 커지죠. 그러다가 이 도매점이 이제 제조사로 가면 더 변동이 커지고요. 이것이 공급자로 가면 더 변동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매점에서의 약간의 변동이 도매점, 제조사, 또 벤더에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채찍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급 사슬 경영의 고려 요소입니다.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공급 사슬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상호작용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급 사슬 내에 있어서 각 부문의 어떤 한 부문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수요 변화에는 채찍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상위 부문, 개체는 진짜 수요 변화가 아닌 하위 부문 개체로부터 과장된 주문에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하위 부문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자 측이고요. 상위 부문은 공장이나 창고 또 나가서 벤더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부문에서는
하위 부분에서 과장된 주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장된 주문에 과잉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급 사슬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리드 타임을 감축하는 겁니다. 3개월 걸리는 것이 1개월, 1개월 걸리는 것이 뭐 열흘, 이렇게 리드 타임 전체가 줄어들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정보의 왜곡도 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객체가 실제 수요 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공급 사슬 내에 있어서 타임 레그가 수요와 재고의 급한 변동에 일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공급 사슬 내의 모든 객체들을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래서 요 지금 파이프 라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이프 회사 가면은 파이프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셋 파이프도 있고 뭐 구리 파이프도 있고 뭐 동 파이프도 있고. 근데 파이프의 종류를 보면은 심레스 파이프, 이음매가 없는 파이프가 심레스 파이프. 이음매가 있는 파이프는 ERW 파이프예요. 파이프 종류 보면은 이음매가 있는 파이프 큰 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 있죠. 붙인 거가 있는 파이프는 ERW 파이프고, 붙임매가 없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이음매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심레스 파이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공급사슬 경영 설명할 때, 이 동기화 설명할 때 이런 파이프라인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사부터 시작해서 이 고객까지 가는 과정에 보면은 뭐가 갑니까? 재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재화가 흘러가요. 재화가 흘러가면 반대로 가는 게 뭡니까? 마니가 흘러가죠. 당연히 뭐 판매점에서 고객으로 물건이 가면 소비자가 당연히 판매점한테 돈이 가는 거니까 한쪽의 흐름은 재화의 흐름, 구스의 흐름이고 한쪽의 흐름은 결국 머니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재화의 흐름과 머니 흐름을 두 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납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뭐라고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물건이 가면 돈이 가고, 물건이 왜 갔어요? 정보가 갔으니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화의 흐름, 머니의 흐름, 그리고 정보의 흐름. 이 세 가지가 이 심레스 파이프 안에서 결국은 고객의 요구에 최적으로 부응하면서 결국은 각 부문이 결국은 전략적으로 협업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주체가 되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전략적인 공동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가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급사슬 내의 모든 객체들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자동 주문 발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동기화의 한 예가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SCM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SCM이라는 게 요새 산업계에서는 핫한 이슈이고, 사실은 이제 조달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전체를 우리는 공급 단계 하나를 단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게 SC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그 공급사슬 경영 구조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공급사슬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공해서 결국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생산 현장에서만, 제조를 잘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를 줄이고, 그리고 그 제조하기 전에 원자재나 부품이 들어올 때 가장 값싸게 가장 좋은 품질의 부품이 들어오면 결국은 내가 만든 제조물이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제조에서만 부가가치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정까지도 함께 전체적으로 잘 통합적으로 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급사슬경영이다. 두 번째는 불규칙하고 빠르게 수요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불규칙하고 빠른 변화에도 잘 요구를 부응시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고객의 대량 개별화 요구에 어떻게 하면 잘 부응하기 위해서도 SCM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니 해도 공급사슬 경영을 하려고 하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부터 기반 기술이 잘 확정 또는 개발 또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인터넷을 위주로 해서 상당한 이런 기반 기술이 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사슬 경영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공급사슬 경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분립 이펙트, 곱뱅이, 이걸 우리가 분립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측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생산자 측으로 갈수록 유통업체를 통해서 모 공장 그리고 또 뭐 원자재 공급으로 갈수록 그런 그 약간의 변화가 갈수록 커지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채찍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장이나 이쪽 원자재 공급업체에서는 그런 채찍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채찍 효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공급사슬 경영 구조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사슬 경영에 관련된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다음 중 공급사슬 경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공급사슬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공급사슬 전체 체인을 확장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공급사슬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공급사슬 자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전략이 공급사슬 경영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를 갖다 이렇게 축약하고 감축해야 더 리드타임 줄어들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의 공급사슬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전략이다. 현재의 공급사슬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죠. 더 최적화하고 결국은 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은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적이죠. 이게 아닌 거죠. 세 번째, 공급사슬 내 운영이 부실한 분야를 매각하고 다른 분야를 강화시킨 전략이다. 이건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급사슬 경영의 올바른 설명과는 좀 거리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공급사슬 경영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네 번째, 공급사슬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지적하는 전략이다. 전체를 지적한다. 여기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최적의 재고론만을 가지고 그 좋은 품질의 제품 최적의 재고를 가지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기업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공급사슬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전체 지적화를 추구하는 전략. 그래서 1번의 형성평가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할 때 보면은 그 수영장에서 여성들이 단체로 물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경기도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같습니다. 동기화라는 얘기, 동기화 구현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는 뭐냐? 첫 번째, 판촉 활동을 최적화다. 신제품 도입 최적화다. 상품 구색을 지적하는 거다. 자동 발주 시스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동기화 구현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는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자동 발주 시스템.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했다고 하니까 교수님 언제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마 수업 시간에 이 수업 내용을 집중하지 않고 컴퓨터만 켜놓고 잡생각을 했거나 또는 잠깐 어디 갔다 온 학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고 또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30분 집중한다는 게
어렵지만 또 여러 과목 한다는 게 어렵지만 적어도 수업하는 과정 동안에는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답은요 4번이고요. 하여튼 이번 시간에도 새로운 SCM 공부를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